몸은 좀 더워도 속에서 천불이 나진 않아서 그나마 이번 여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연 들어보면 남들은 이혼을 해도 10억, 20억, 억억 뜨다가 악 하고 갈라선다는데 저는 고작 30만원 때문에 마음 굳혔습니다. 이번에 겪어보니 액수가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단돈 10,000원 한 장으로도 평생 척을 지고 지내기도 하니까요. 저는 제약사에서 약사로 일하면서 제약사 영업사원이랑 눈이 맞는 바람에 연애를 한 지 2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나이도 30 중반을 바라보고 있으니 좋은 사람이 있을 때 빨리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서둘러 결혼을 했었죠. 2년의 연애 동안 남편이 될 사람의 어머님이 저를 무척 궁금해하셨어요. 하지만 결혼 약속을 하기 전에는 남자 쪽 가족과 왕래를 하지 않는 것이 제 철칙이기에 2년의 연애 동안 뵌 적은 없었어요. 연애를 하는 기간 동안엔 남편 될 사람도 영업사원이다 보니 이래저래 접대한다 뭐다 바쁘기도 했고 같은 직장이어도 둘이서 제대로 데이트할 시간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데이트할 시간이 생기면 서로 더 애틋해지고 그 시간만큼은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기에 연애를 하는 동안에 큰 문제 없이 결혼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었어요.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약속한 그날 바로 양가에 인사드리러 가자고 하고 그 주에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될 분들을 그때 처음 마주했었죠. 그 당시 시누는 1년을 재수하고 갓 입학한 대학생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님을 먼저 보내고 혼자 계셨어요. 시아버님께서는 사고로 돌아가셨고 꽤 많은 돈을 남기셨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하시는 일이 없으시다고 하셨고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처음 건네셨던 말씀이 대뜸 직업이 약사라고 했죠?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어머니 같은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라고 방긋 웃으며 대답했었네요. 사내 커플이라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랑 딱 어울리는 직업이네 하시며 한박 웃음을 지으셨어요. 언니 공부 엄청 열심히 하셨나봐요.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 없겠다 고 말하며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봤었어요. 그때 참 신우가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친정부모님이 어릴 때 모두 사고로 돌아가셨고 제 여동생과 같이 외조부님 밑에서 커왔어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세상에 혼자 남겨진 손녀 둘을 키우신다고 고생 참 많이 하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손녀들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기에 저희 자매는 심지가 곱고 누가 봐도 사랑을 많이 받은 게 보이는 그런 어른으로 잘 성장할 수 있었어요. 약대를 가서도 6년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었고 외조부님께 손 안 벌리려고 과외를 하면서 용돈을 벌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와 제 동생은 야무지게 잘 컸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서 컸다고 하니 시어머님이 더욱더 활짝 웃으시며 저를 얼싸안으시고는 나는 부모님 없이 컸다고 편견 가지고 그런 사람 아니다. 이제부터 내가 네 부모님이라고 편하게 생각하렴 이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 말에 가시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저 어머님의 성정이 정말 따뜻하신 분이라고 착각했었어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어머님이 제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잘할게요. 그래 그 말 꼭 지켜주려무나. 얼른 서둘러 결혼 진행해라. 그렇게 첫 시댁 방문기를 끝내고 상견례는 그냥 간단하게 밥을 먹으며 양가 어른들의 가벼운 인사치레쯤으로 지나갔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남편과 서로 모은 돈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편이 모은 돈은 4천만 원이었어요. 오빠는 영업직 생활도 나름 5년 이상 했고 연봉도 4천을 훌쩍 넘지 않아?
4천만 원 모은 이유가 있어? 라고 물었어요. 결혼은 중요한 문제고 재정 상태는 서로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부분이니 서로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지내시잖아. 몸도 약하셔서 일하시기엔 무리고 여동생도 같이 지내는데 생활비가 모자르니까 생활비를 보태드렸어. 게다가 여동생 재수생활도 있었고 대학 입학했는데 내가 오빠가 돼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등록금이랑 보내주다 보니 여유롭게 모으지 못했네.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건데 가장 역할하면서도 4천만 원이면 나름 모은다고 고생 많이 했겠다. 남편의 말을 들으며 가장 역할하느라 고생 많이 했겠다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안쓰럽기도 했었고요. 걱정 마. 너랑 결혼하고 나면 들였던 생활비 모두 끊을 거야.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의 말에 그래, 매달 드리진 못하지만 명절이나 생신 때는 서운하지 않게 잘 챙겨드리자 라고 다독여줬어요. 그런데 너는 얼마나 모았어? 남편도 제가 모은 돈이 얼마인지 궁금해하길래 나는 8천만 원 정도 모았어. 나는 최대한 대출 없이 하고 싶긴 한데 필요하면 대출 받아야지 뭐. 신혼집은 우리 형편에 맞게 구하자. 돈이야 결혼하고 같이 힘내서 모으면 되니까 괜찮아. 이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내 편이 생기는 거잖아. 그렇게 희망에 찬 듯한 말투로 남편에게 당당하게 말했지만 현실은 현실이더라고요. 남편은 무슨 이유든지 단기 연체가 있어서 대출에 발목이 잡혔어요. 대출을 내지 않으면 직장과 엄청 멀어지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하던 와중 외할아버지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우리 장녀, 이제껏 이렇게 혼자 훌륭하게 커온다고 고생 많았지. 이 할애비가 부족한 탓에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외할아버지께서는 눈시울을 붉히며 옷소매로 눈물을 한번 훔치셨어요.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잘 느껴져서 저도 눈물이 났었어요. 외할아버지께서 통장 2개를 건네주셨어요. 하나는 네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이고 하나는 이 할애비랑 네 할미랑 한두 푼 모은 것이다. 네 부모님이 남긴 유산 딱 절반이 들어있어. 나머지는 네 동생 시집갈 때 건네줄 생각이다. 외조부님께서 제가 결혼할 때 이렇게 주시려고 고이 들고 있었던 부모님 유산이었어요. 저희 키우실 때 쓰셔도 될 법했는데 한 푼도 안 쓰시고 오직 외조부모님이 힘들게 버신 돈으로 저희를 키워오신 거였어요. 그것도 모자라 저를 위해 한두 푼 모으신 통장, 그것을 손에 들고 나니 눈물이 안 멈췄어요.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돈이었어요. 2 통장의 금액을 합하니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정말 다시 한번 마음으로 감사했어요. 남편에게는 그렇게 저희는 직장이랑 가까운 곳으로 신혼집을 알아볼 수 있게 됐어요. 신혼집 후보를 몇 가지 놓고 고민하던 와중에 시어머님이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너희 신혼집 우리 집 근처로 잡아라. 어머님, 저희는 이미 직장 근처로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어서요. 이 동네는 직장 근처에 알아본 신혼집보다 20분 정도 더 멀기도 하고요. 내가 니네한테 5천만 원 지원해 줄 테니 잔말 말고 이 동네로 와라. 시어머님이 5천만 원을 보태주시면서 남편 동네에 새로 생긴 아파트로 갈 수 있긴 했어요. 원래 구하던 신혼집보다 평수도 넓고 신축이니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 엄마 말대로 하자. 우리 애 낳으면 엄마랑 집도 가까우니까 엄마가 애도 대신 봐줄 수도 있고 새 아파트의 평수도 더 넓으니까 훨씬 좋잖아. 그리고 원래 가려던 곳 전세 얻을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매해서 갈 수 있으니 우리 집이 생기는 거니까 손해볼 거 없지. 옆에 있던 남편도 신난 목소리로 제 옆에서 어머님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언니는 좋겠다.
우리 엄마 원래 엄청 구두쇠인데 엄마가 돈도 보내준다고 하고 언니 정말 복 받았네요. 같이 있던 신우도 한마디 거들며 정말 부러워하는 말투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고민할 거 없이 시어머니께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수월하게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입주한 신혼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독립된 제 공간을 가졌다는 것도, 제가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집이 생겼다는 것도 모두 좋았어요. 그래서 신혼집 인테리어와 살림살이 하나하나에 애정을 가지고 제 취향대로 꾸미는 낙으로 지냈었죠. 그런데 자꾸 제 살림살이의 위치가 바뀌고 냉장고에는 제가 모르는 음식이 채워지고 먹으려고 뒀던 음식은 사라져 있는 상황들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죠. 우리 엄마가 왔다 갔나 보다. 우리 맞벌이 한다고 바쁘니까 엄마가 반찬도 채워줄 겸 와서 청소도 한다고 그랬나 봐. 그래서 반찬 만든 값 달라고 하셨구나. 얼마 전에 연락 오셨더라. 반찬 만드는 게 재료값이 많이 나가니까 반찬값 달라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 공간인데 아무리 시어머님이라도 우리에게 연락도 없이 오시는 건 아닌 것 같아. 비밀번호는 우리만 알고 있자. 앞으로 어머니께도 누구에게도 우리 집 비밀번호는 공유하지 말자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우리 집 와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걱정돼서 와주시는 건데 엄마한테 정없게 구는 것 같아. 당신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남편이 제 말에 서운한 듯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 집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야. 아무리 아들네 부부 집이라도 지켜야 될 게 있어. 우리 결혼하고 생활비 끊는다고 했었는데 당신 이번 달에도 생활비 그대로 드렸잖아. 나 그것 때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 왠 줄 알아? 결혼했다고 그렇게 바로 끊어버리기엔 어머님도 너무 갑작스러울 것 같아서야. 이래도 내가 정이 없고 너무한 거야? 제 말에 남편은 눈치가 보였는지 그대로 말이 더 있는 것 같았지만 참더라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다시 바꿔줬어요. 하지만 비밀번호를 바꿔도 남편이 자꾸 가르쳐주는지 퇴근하고 나면 시어머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죠. 저도 누가 얘기나 해보고 싶어서 남편에게 말도 안 하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집 비밀번호를 모르니 시댁에 가서 자는 일도 자주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지원을 받아 시댁과 5분 거리의 신혼집을 구했던 제가 살아오면서 한 선택 중에 가장 큰 실수였어요. 시어머니께선 지불해준 생색을 너무 내고 싶어 하셨어요. 처음에는 생색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가면 갈수록 저에게 너무 대접받고 싶어 하셨어요. 저한테 단독으로 5천만 원을 주신 게 아니라 아들도 같이 살 집에 주신 건데 대접은 며느리에게 엄청 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어김없이 금요일에도 남편은 시댁에서 자군 다음날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열어주니 이번엔 화가 난 얼굴의 시어머니와 같이 왔어요. 어머님도 같이 오셨네요. 내가 내 아들 집 오는데 너한테 일일이 보고하고 와야 되니? 이 집에 엄연히 내 지분도 있는데 내가 어디 못 올 것이라도 온 듯이 얘기하는구나. 어머님, 결혼하실 때 저희 지원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 저희를 독립된 한 가정으로 봐주세요. 아들이 사는 집이지만 저도 같이 생활하는 곳이니까 다음부터 오실 때는 연락 주세요. 비밀번호는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바꿀게요. 예, 내가 남도 아니고 시애미가 비밀번호 좀 안다고 큰일이라도 난데. 그리고 너 왜 자꾸 비밀번호는 수시로 바꾸는 거야? 일부러 나 때문에 그러니? 남편한테 비밀번호는 우리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공유하지 말라고 매번 신신당부했는데도 지키질 않으니 저도 그냥 바꿨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만 지켜주시면 저도 이러지 않죠. 어머님, 제 친정 사람들도 저랑 남이 아닌 혈육이지만 저희 집 비밀번호 안 가르쳐줘요. 나는 네가 내 딸 같았는데
너는 말만 네 부모님 같이 생각한다고 한 거냐? 나는 너를 마음으로 낳았다고 생각하며 피 같은 돈도 지원해 준 건데. 그럴 거면 앞으로 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입금해라. 라고 하시며 신혼집을 나가버리셨어요. 남편도 어머님을 뒤쫓아 다시 나갔었고요. 시어머님을 데려다주고 돌아온 남편은 화가 난 얼굴로 저에게 소리쳤어요. 엄마가 남이야? 왜 자꾸 비밀번호에 민감하게 굴어? 시어머니가 비밀번호 좀 아는 게 뭐 대수야? 대체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따구로 대답을 해? 매일 전화해서 안부 인사 받으셔야 되고 매주 우리랑 식사도 하셔야 되고 지원해 주시고 대접받고 싶어 하시는 거 잘 알겠는데 나는 그렇게 못 해주겠어. 우리 집에서 1억 5천이나 해줬는데 그런 거 바라시디? 그럼 우리 외조부님께 오빠도 똑같이 안부 인사드려. 오빠가 1억 5천만큼 우리 할아버지랑 할머니께 해드리면 나도 5천만 원만큼 해드릴게. 네가 이렇게 계산적인 애인 줄 몰랐다. 계산적인 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5년 동안 돈 갚으시라고 하고 가셨어. 그럼 지원받은 게 아니지. 그냥 빌려주신 거지. 매번 집에 오셔서 내 살림살이 다 바꿔놓고 잘 먹지도 않는 반찬 가득 채워놓으셔서 음식물 쓰레기만 한가득 나와. 당신도 잘 먹지 않잖아. 그러면서 어머님께 반찬값까지 드려야 되고 반찬값 같은 건 그냥 드려도 되잖아. 만드신다고 고생도 하셨는데. 우리가 잘 먹으면 감사하게 드려도 되지만 우리 집에서 밥 잘 안 먹잖아. 어쨌거나 다음번에 말씀하시고 오시면 어머님 대접 잘해드릴 수 있으니 앞으로 한 번만 더 비밀번호 어머님께 알려드리면 이렇게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매달 어머님께 100만 원씩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남편과 상의했어요. 그래, 엄마한테 갚는 셈 치고 드리자. 이자 없는 은행에서 돈 빌렸다고 생각하고 드리면 되잖아. 라며 화색이 도는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논을 할 것도 없이 남편의 적극적인 찬성으로 인해 매달 100만 원씩 드린 게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간의 시어머님은 비밀번호를 끝까지 가르쳐주지 않는 며느리가 그렇게 얄미웠는지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시어른들을 잔뜩 불러 모으셨어요. 결혼하고 첫 제사 때 시댁을 방문하고는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20마리가 넘는 하얀 생닭이 시댁의 식탁 위에 얹혀져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보면 모르냐? 곧 복날이 다 되어가니 네가 며느리로서 시어른들 좀 대접 좀 해봐라. 삼계탕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니? 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어머니? 그럼 이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너희 시어른들 좀 이따 오시니까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라. 나는 좀 나갔다 오마. 시어머니는 생닭과 저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나가버리셨어요. 남편은 그날에도 거래처를 만나야 한다며 출근해버렸고요. 토종닭 20마리는 마치 제 손을 기다리는 듯한 자태로 고지 누워있었어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닭 손질하는 방법과 삼계탕 만드는 방법을 여쭤봤어요. 대량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할머니께서는 아이구야, 나 때도 삼계탕 그만큼 삶으라는 시집살이는 없었는데 너그 시미가 더이 잡섰나? 내가 좀 가서 도와줄게. 주소 대라. 라고 하시며 펄쩍 뜨시는 걸 진정시켜드리고 요리 방법을 메모장에 받아 적은 뒤 큰맘 먹고 닭 손질부터 시작했어요. 비위가 약한 편이 아닌데도 토종닭 손질을 하면서도 꼭 사람 같은 게 죄짓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두는 질끈 감으며 난데없이 닭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하며 모두 손질했어요. 먹어만 봤지 만들어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곰탕 끓이는 솥은 또 어디서 나신 건지
엄청 커다랗더라고요. 큰 토종닭이 20마리라 이렇게 큰 솥에도 다 들어가지 않아서 3번이나 나눠 삶았어요. 20마리를 삶는 내내 영혼이 탈탈 털리는 기분이었어요. 닭 냄새가 일주일 내내 빠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머리를 감아도 제 머리카락에 닭 냄새가 배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이쯤 되면 닭의 저주를 받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그날 제가 손질하던 생닭들이 저를 쫓아오는 꿈을 꿨다니까요. 치킨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저였는데 이제 닭이라면 움찔하게 될 정도로 저에겐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20인분의 삼계탕을 준비 마치고 반쯤 영혼이 나가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는 저를 두고 시어머니는 시어른들께 의기양양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얘네 결혼할 때 5천만 원 보태줬는데 우리 며느리가 친정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내가 인심을 좀 썼어. 그랬더니 얘가 부모처럼 나를 여겨서 글쎄 오늘도 이렇게 시어를 논다고 삼계탕을 혼자 다 하지 뭐야 라며 며느리에게 대접받는 시어머니라는 것을 자랑하기 바쁘셨어요. 요즘 시댁에서 돈 보태줬다고 이렇게 하는 며느리 드문데 며느리 잘 뒀다. 그런데 너무 삶은 것 같다. 조금 질기네. 저렇게 열심히 삶았는데도 지적이 들어왔어요. 그냥 좀 맛있다고 하면서 드셔주시면 좋았으련만 좀 허탈하고 허무했어요. 질기다고 하시면서도 싹싹 그릇들을 비우긴 했지만요. 삼계탕을 드시고 나온 그릇 또한 설거지는 제 몫이었고요. 그 많은 시어른들의 과일도 손에 물집이 잡힐 만큼 깎았네요. 그 3년간 돈을 보태줬다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의 갑질은 계속됐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항상 끝은 우리 엄마 그럴 사람 아니야. 우리 엄마 다른 시어머니랑 달라 라며 기계처럼 말했었네요. 남편이 심각한 마마보이라는 것을 결혼하고 깨달아 버렸어요. 나를 네 부모라고 생각한다는 말이 키워준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처럼 효도하란 말인지 결혼 전에 깨달았다면 하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죠.